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준기 교수라고 하고요. 자연과학 체험 캠프에 참가하시게 된 거를 환영드리고 직접 얼굴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혹시 보이시죠 다?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은 지진 한반도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강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해요. 지진은 왜 발생하나?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꼭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아니더라도 지진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지진 피해 중에 하나인 지진 해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지진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먼저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옛날로 돌아가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행성들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얘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중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큰 구 모양이 되고 이 중간 부분은 이렇게 원반연형 형태가 됐다가 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궤도에 있는 물질들이 하나의 큰 물체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구 부분이 이제 태양이 되는 거고요. 이 원반에서 각각의 궤도에서 하나의 큰 물체가 남게 되는 그걸 우리 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태양계 형태가 되게 되고 이런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구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초기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원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미행성의 충돌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가 어느 정도의 이제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질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미행성들이 지구로 이제 충돌하게 되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체 중력에 의해서 약간 크기가 작아지면서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들이 분결하면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 또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구가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거의 액체랑 비슷한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물질이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물질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이제 주로 무거운 물질이 철이기 때문에 철이 지구의 중심부로 내려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온도가 좀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미행성들이, 그러니까 밀도가 다른 어떤 물질들이 균질하게 섞여 있는 상태였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도 차이에서 무거운 애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층상 구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위가 지각, 그 밑에 멘틀, 그다음 외핵, 내핵,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지각과 멘틀은 고체 상태의 암석이고요. 둘 다 고체 상태의 암석이긴 하지만 이 둘의 화학적인 조성은 달라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성분은 다르지만 둘 다 암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은 화학적인 조성은 같지만 외핵은 액체 상태, 그리고 내핵은 고체 상태일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 초창기에 축적했던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가 지금은 지구의 이 핵에 모여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는 천천히 식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여기서 우리가 지구가 대부분이, 특히 멘틀과 지각 부분이 고체 상태의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고체 물질에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3가지 형태의 변형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탄성, 다른 하나는 연성, 그다음 취성 변형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X축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변형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Y축이 표시하고 있는 건 여기 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 물체가 변형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변형을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불러요. 탄성 변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힘을 2배로 주면 변형이 2배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힘을 2분의 1로 주면 2분의 1로 줄이면 다시 변형 정도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나고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변형 정도가 달라지는데, 힘을 줄이게 되면 다시 얘가 원상태로 복원하는 이런 형태의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한계는 물질마다 다르게 되는데, 힘을 무한대로 준다고 해서 계속 탄성적으로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2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계까지는 탄성 변형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힘을 주게 되면 더 이상 탄성적으로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체가 이렇게 깨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변형을 취성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브리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탄성적으로 변형을 하다가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힘을 주면 얘가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탄성 단계의 변형에서는 힘을 제거하면 얘가 다시 원 상태로 복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태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얘는 원 상태로 복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고체 물질들은 어느 단계까지는 탄성 변형을 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취성 혹은 연성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지진인데 지진에 의한 지진파 혹은 지진동을 느껴본 분도 있고 못 느껴본 분도 있겠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도 지진파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뭔가 지진이 발생한 위치부터 내가 있는 그 위치까지 뭔가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뭐냐면 지진파라고 하는 거죠. 파동인데 이 지진파는 다른 말로는 탄성파라고도 불러요. 그 말은 왜 탄성파라고 부르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탄성이라는 성질이 이 지진파를 전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진에 의해서 힘이 옆에 탄성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그 탄성 변형에 의해서 힘이 옆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변형이 일어났던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진파가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진파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지구가 전체적으로는 탄성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지진에 의한 에너지가 지진파의 형태로 이렇게 퍼지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도달한 위치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어떤 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 면을 우리가 파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지진파는 파면이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진파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이렇게 그냥 선형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파선이라고 불러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진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것 같긴 한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체내파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표면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내파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내부를 이렇게 통과하는 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표면파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내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만 진행하는 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체내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P파, 다른 하나는 S파라고 하는 거예요. P파는 기체, 액체, 고체를 모두 통과하고 속도가 빠르다. 이 P라는 게 가장 먼저 도달한다라는 뜻으로 P예요. 프라이머리라는 뜻으로 P파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 P파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가 느려요. 이 표면파는 이 세 개, 이 P파, S파, 표면파 중에서는 표면파가 속도가 가장 느린데 그 대신에 진폭은 가장 크기 때문에 실제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P파보다는 S파에 의한 피해가 더 크고 S파에 의한 피해보다는 표면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자, 먼저 P파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보면 P파는 종파라고 해서 종파라고 하는 거는 파의 진행 방향과 물질의 운동하는 방향이 평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평행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성 변형을 일으키면서 힘을 주게 되고 얘는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고 이 찌그러졌던 애가 다시 펴지면서 옆에다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파해 나간다는 거죠. S파의 경우는 이 횡파라고 부르는데 이 횡파는 파의 진행 방향과 그 물질의 이동 방향,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진행하면 P파는 이렇게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S파는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찌그러뜨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운동이 옆으로 진행을 하면서 파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P파, S파를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가 그럼 이 탄성 변형과 이 S파가 이 횡파라는 걸 이용해서 왜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물 표면에 우리가 손바닥을 놓고 물을 한쪽으로 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떼면 그 표면에서 우리가 밀었던 물이 원상태로 복원할까요? 복원하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비트는 힘에 대해서는 액체는 탄성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상태로 복원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힘을 주면 얘가 변형이 일어나지만 힘을 제거했다고 해서 원상태로 복원하지 않아요. 비트는 방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S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표면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표면파는 뭐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속도가 느리고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파와 에스파가 지구 내부를 전파하는 것을 보시면 그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피파를 그린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에스파를 그린 건데 그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진계들의 이렇게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피파와 에스파가 다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피파와 에스파가 모두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파만 도달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암영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파는 전파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피파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게 그 경로가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피파와 에스파 모두가 도달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 내부가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고 외핵이 액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지진파의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외액이 액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깊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에스파와 피파는 속도가 깊어질수록 점점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이제 속도가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다른 성질을 좀 보게 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굉장히 깊은 데 있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지구 초창기가 위에 굉장히 온도가 높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도 높은 상태예요. 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얘는 좀 들리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는 고체 상태의 암석이긴 한데 액체처럼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 나오게 좀 해주실래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얘는 실리퍼티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원래 얘는 뭘 만들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만들다 보니까 뭔가 이 멘틀에 어떤 이런 힘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교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장난감인데 얘를 지금 보면 딱딱한 고체예요.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데 얘를 땅바닥에 튕기면 이게 튀어 올라요. 탱탱볼 같은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이나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어떤 언덕 같은 데다가 오래 놔두면 얘가 물처럼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틀도 얘랑 비슷하게 얘는 지금 상온 상압에서 이런 성질을 보이지만 멘틀은 고온 고압 하에서는 얘랑 비슷하게 탄성체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변형에 대해서는 액체처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화면으로 다시 해주실래요? 그리고 지금 상태의 지구에 있는 물질과 지금의 지구에서의 온도 분포를 가지고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여준 그림에서 X축은 온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Y축은 깊이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실제 멘틀의 온도 분포,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이 깊이에서 어떤 멘틀에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깊이를 낮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낮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온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는 정도는 이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과 비교를 해보면 얘를 이렇게 올려서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이 빨간색에 비해서는 아직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는 거는 밀도가 낮고 밀도가 낮다는 거는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가 한번 위로 올리게 되면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빨간색 라인이 이 선이 아니라 이 파란색에 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얘를 올리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주변에 있는 애보다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게 돼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도 다시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의 온도 분포, 이런 온도 분포에서는 한번 위로 올라간 애가 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더 지나서 지구가 더 식게 된다면 이 빨간색 라인이 이 라인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은 위아래로의 멘틀 물질의 이동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의 핵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구 초창기에 축적됐던 열 에너지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 이제 열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고 이 멘틀은 위아래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얘가 액체처럼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대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멘틀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타임 스케일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보면 이건 라바 램프라고 하는 건데 얘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얘는 이렇게 물이 있고 이 안에 이 왁스가 들어있어요. 왁스가 들어있고 얘 이 불을 여기다가 밑에 이제 램프니까 이 불을 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왁스가 물보다 더 팽창을 하게 돼서 가벼워지게 되면 위로 올라갔다가 얘가 식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멘틀의 대류 운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치적으로 멘틀의 대류 운동을 좀 모사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부분, 파란색이 온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운동에 의해서 이런 운동에서 멘틀이 대류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지질학적 현상들, 뭐 화산이라든지 지진 이런 것들을 판구조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판구조론이 처음에 대두가 된 거는 이때 당시는 사실 판구조론은 아니었는데 1915년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론 가설이에요. 근데 그냥 이런 가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시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제 댔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세계 지도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북미 동해안과 이 유럽 쪽도 이렇게 비슷한.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추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이미 1600년대부터 뭔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프리카랑 남미의 해안선이 잘 맞는다. 이미 1655년이 되면 이런 스케치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1800년대 중반이 되면은 대륙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하는 단계 정도였던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색깔로 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같은 종류의 암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종류의 암석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같은 종류의 암석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 북미의 동해안 쪽과 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서해안 쪽에 굉장히 큰 산맥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산맥들이 굉장히 유사한 암석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붙어 있을 때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면은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제 빙하의 흔적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 빙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형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빙하가 어떤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이 좀 이렇게 제각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커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구난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딱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로는 이 화석의 분포인데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동식물의 뭐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살았던 환경을 지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얕은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화석들을 이렇게 대륙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얘들을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모두 다 각각 다른 환경인데 옛날에 비슷한 환경에 살았던 그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그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하고 그 모든 대륙들이 하나의 초대륙, 보통 우리가 판게아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한 10년 정도 논의가 되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왜 받아들이지 않게 됐냐면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멘틀의 대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큰 돌인데 얘를 어떻게 운동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도 대륙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각측량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륙들이 얼마큼 이동하는지를 실제로 잴 수가 있었는데 오차가 지금보다는 훨씬 큰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1년에 뭐 수 센티미터, 수 밀리미터 정도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최소한 얘가 한 1년에 몇 미터는 이동을 해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본인의 가설을 좀 더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 뭐 실험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값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미터 정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측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몇 미터 정도 운동을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평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가설을 받아들이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 폐기하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던 게 이제 1960년대가 되면 좀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해양 지각이 팽창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이때는 60년대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잠수함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잠수함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해저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해저 지형, 특히 대서양인데 대서양에 대해서 해저 지형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가운데 미드 아틀란틱 리지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선형 구조가 있는데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산이에요, 산. 산맥인 거죠, 산맥이. 굉장히 긴, 막 수천 킬로미터 되는 산맥이 바다 한복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구조를 발견하게 되니까 아, 이게 뭘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고요. 연구를 하다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그 산맥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편으로 뭔가 이런 대칭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각각의 다른 색깔로 표시된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역전되어 있는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나침반을 이용하면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나침반이 지금 북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쪽을 가르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시기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자기장이 역전됐던 시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시기라고 하면 그 옆에 역전됐던 시기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그다음 정상 시기가 나타나고 역전 시기가 나타나고 대칭적인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뭐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질 당시에 자기장이 여기에 기록이 된 다음에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로 이제 밝혀지게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해력이라고 하는 이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지각이 만들어져서 옆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대륙이 있겠죠. 대륙이 옆에 그 가상자리에. 그럼 대륙도 이동을 했다는 뜻이게 되기 때문에 요 발견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고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플레이트 텍토닉스라고 하는 게 정립이 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저면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앙해령이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중앙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옛날에 만들어진 지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륙들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인도는 원래 남극 옆에 있다가 지금 위로 올라와서 지금은 유라시아랑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5천만 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반구에 대륙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5천만 년쯤 후에는 더 많은 대륙들이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보다 태평양은 훨씬 더 크기가 작아질 거고요. 대서양은 반대로 굉장히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아마 태평양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렇게 옆 나라가 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태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이 굉장히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얘는 땅속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판 구조론을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해양 암석권,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이 사이클을 좀 보면 판이 어떻게 운동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대륙에서 대륙이 끊어지면서 열곡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단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중앙해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얘가 중앙해령에서 점점점 이 해양 암석권이 만들어서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대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만들어질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밀도가 가벼운 상태였다가 얘가 점점 옆으로 이동하면서 식게 되면 다시 밀도가 높아지게 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섭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중앙해령 자체가 섭입되고 다시 반대편에 있던 대륙이 와서 붙게 되는 이런 6개의 단계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해요. 이걸 이제 윌슨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면 열곡이 만들어지는 단계고요. 중앙해령이 만들어져서 대양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쪽으로 섭입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반대편 내가 이렇게 끌려오게 돼서 다시 두 개의 대륙이 충돌하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지구의 표면에서 보게 되면 지구는 지금 여기는 좀 큰 판들만 표시한 건데 여러 개의 이게 판들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판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퍼시픽 플레이트 같은 게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판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다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랑 비교를 해보면 이 판의 경계라고 생각되는 이 위치와 이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가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진이 판의 운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진 발생의 좀 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판의 운동과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건 과학적인 거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잠깐 보면 일본에서는 이 나마주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 물고기가 있는데 캣피쉬인데 얘가 그 바닷속에 살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평상시에는 얘가 카시마라고 하는 이 신이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뭔가 얘가 좀 경계를 느슨하게 했을 때 얘가 움직이면 지진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동물이랑 좀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서는 지구를 8마리 코끼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면 그때 지진이 발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면 이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던 지진이 1906년도에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샌안드레스 단층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을 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선이 이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발생했던 이 단층을 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시청 건물이고요. 여기는 그 주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인데 이 위에 있던 로댕 동상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동상이 뭐 땅에 그 머리가 박혀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뭐 철로가 휘어지고 뭐 이런 피해들이 발생했어요. 피해도 피해지만 이 지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인 탄성 반발설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하는 근간이 됐는데 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마치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런 모양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헨리 필딩 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탄성 반발설이라고 하는 게 지진 발생의 원리가 아닐까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이 탄성 반발설이 뭔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우리가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부러뜨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이제 직선으로 된 막대기가 있는데 얘를 이게 휘어서 부러뜨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부러지기 전에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뭐 원호 같은 이런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상태에서 이게 부러져서 완전히 두 개가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나눠진 후에 이 막대기 모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지기 전에 휘어져 있는 상태일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끊어진 다음에 각각의 모양은 얘를 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직선 모양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휘어진 모양일 것 같아요? 아니면 직선이 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다시 얘가 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탄성 반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단층이 있고요. 단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샌안드레 단층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땅이 끊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간단하게. 단층이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찌그러지는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찌그러지는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찌그러지는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단층이 눌려 있는 것이 버티지 못하게 돼서 이게 끊어지면서
각각의 블럭들 단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마치 아까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막대기 부러뜨리면 부러뜨리기 전에 휘어져 있던 애가 부러지는 순간 얘가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처럼 이 휘어져 있던 부분이 원상태로 복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됐던 애가 찌그러뜨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됐다가 얘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단층면이 끊어지면서 각각의 휘어졌던 변형됐던 부분이 원상태로 복원을 하는 거죠. 복원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울타리 모양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런 형태의 어떤 지진 발생 이후에 울타리 모양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이 헨리 필딩 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이 탄성 반발설이 지진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보면 여기 단층이 있고 이렇게 힘을 받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다가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얘가 이제 끊어지면서 각각의 휘어졌던 부분이 원상태로 한꺼번에 복원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얼스케이크 머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보시면 여기 블락이 있고요. 이 블락 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포가 있어요. 뭔가 마찰력을 주기 위해서 사포가 붙어 있고 여기는 고무줄이 달려 있고요. 바닥에도 이제 사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봐도 뭘 할 것 같은지 좀 감이 오시죠? 이렇게 놓고 이걸 잡아당기는 거야. 이 잡아당기는 게 이제 판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단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의 운동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게 고무줄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잡아당기면 얘가 그냥 딸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단층이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고무줄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해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블럭이 한꺼번에 운동을 하면서 단층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단층 운동을 하는 게 이 늘어났던 고무줄이 원상태로 복원하는 운동을 하면서 얘가 단층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트 모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에 의한 에너지가 단층에 쌓이다가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단층이 깨지면서 그 주변에 변형됐던 부분이 원상태로 복원하는 운동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걸 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지진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크게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하나는 규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겉보기 밝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은 별은 태양이죠. 그렇다고 태양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가장 높지만 절대 등급은 뭐 상당히 낮은 편이죠, 사실. 절대 등급은 같은 거리에서 봤을 때 별이 얼마나 밝은지를 얘기하는 거고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봤을 때 얼마나 밝은지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라고 하는 값은 지진이 갖고 있는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에 반해서 진도라고 하는 값은 어떤 진도를 측정하는 위치,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이라든지 그 위치가 지진에 의해서 얼마큼 흔들리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라고 하는 거는 뭐 지진이 배출하는 뭐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지진 자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도 진도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규모라고 하는 거는 처음 만든 사람이 대략 0에서 10 정도 스케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이게 지진이 크다, 작다 이런 거를 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느낌으로 이게 큰지 작은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규모가 9다라고 하면 10 스케일에서는 9는 굉장히 큰 수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5라고 하면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3이라고 하면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규모 숫자로는 한 칸 차이지만 이거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규모 두 칸 차이가 실제 크기로는 1000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칸 차이는 대략 한 3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지진의 연간 발생 횟수, 규모별로 얼마큼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지와 그거에 해당하는 지진들의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뭔가 폭약의 크기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환산을 하기 위해서 폭약의 크기로 했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생각을 할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규모 한 칸 차이는
33배 정도의 에너지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규모가 한 칸이 작아지면 10배 정도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대략 한 규모 8 정도의 지진이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고, 규모 7은 10번, 6은 100번, 5는 1000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규모 한 3 정도가 되면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번 정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은 1960년에 칠레에서 발생했던 지진이고 이 지진의 규모는 대략 한 9.5 정도 돼요. 그다음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을 만한 거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이 정도가 되는데 한 규모 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 9랑 비교를 해보면 규모 9랑 규모 6은 3칸 차이니까 2칸이 1000배, 한 칸이 33배라고 했으니까 3칸 차이면은 33,000이 되겠죠. 규모 9 정도 지진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33,000개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거랑 비슷한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을 보면은 좀 다른 것과 비교를 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규모 9.5의 칠레 지진이 여기 있고요. 그 바로 위에 허리케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태풍인 거죠. 태풍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규모 9.5 지진에 비해서 조금 더 커요. 하지만 이 에너지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한 열흘 정도의 발생에서부터 없어질 때까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규모 9.5 지진은 지진이 발생해서 끝날 때까지 몇 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자연재해 중에서는 지진이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제일 큰 지진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대략 이거보다 이 가장 큰 지진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게 미국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 큰 게 Annual Internal Heat Flow라고 해서 지구가 1년 동안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씻고 있는 정도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보다 10배 정도 큰 게 뭐냐면 지구가 이거는 연간이 아니고 하루 동안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의 양이 얼마큼 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국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배 정도 크기가 태양이 우리 지구에 주는 하루 동안 주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큰 게 여기 위에 보이는 게 미티올라이트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운석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 중에 가장 큰 운석 충돌 기록은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칙슬룹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규모가 대략 14 정도로 생각해요. 14. 그래서 아까 규모 9 정도 지진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한 규모 9 정도가 되는데, 아까 그 칙슬룹에 떨어졌던 그 운석의 에너지가 14야. 그러면은 5칸 차이죠. 5칸. 그럼 2칸이 1000배니까 4칸이 100만 배고 거기다가 33을 곱하면 3,300만 개 정도 되는 거죠. 그 2011년도에 동일본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3,300만 개가 한꺼번에 나는 정도의 위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석 충돌로 뭐 공룡이 멸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정의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MMI 진도라는 걸 사용하는데 얘는 12단계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보면 12단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최고 등급을 보게 되면 지면의 파도형 운동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진파가 진행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이 실제로 운동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물체가 공중으로 날아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진에 의한 이 가속도의 값이 중력 가속도 값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물체들이 공중으로 뜨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건물들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피해들이 좀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진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건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들이 무너지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액상화, 산사태, 화재, 지진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1995년도에 일본에서 발생한 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고화도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지진이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그러니까 지진동에 의한 피해만으로는 가장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준 지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략 피해액이 1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한 500조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가 이 지진 한 번의 피해로 발생을 한 거죠. 전체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2011년 동일본 지진의 피해액이 이거보다 훨씬 커서 걔는 한 200조 원도 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피해는 이제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동에 의한 피해만 생각하면은 이 지진이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1985년도 멕시코 지진의 사례인데 건물들이 이렇게 붕괴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1999년도 타이완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도로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피해로는 건물이 붕괴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의 피해인데 이건 액상화라고 하는 피해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의 안반 그 집안의 경우에 지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순간적으로 액체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진동에 의해서 갑자기 얘가 액체처럼 반응하게 되면 마치 건물을 물 위에 띄운 것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땅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액상화에 의한 피해라고 하고요. 동영상을 잠깐 보면 이건 실험하는 건데 지진동은 이미 지나간 상태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이거는 작은 규모의 모형 실험이지만 실제로 큰 규모의 건물 같은 데서도 이런 종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피해로는 이제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1906년도 아까 나왔던 샌프란시스코 지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이렇게 화재들이 발생하는 건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진에 의해서 뭐 합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가스관 같은 것들이 터진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지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이게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지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이 이제 파손이 되면서 상수도 같은 것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진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물을 끄려고 했는데 이제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계단이 있고 원래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진에 의한 산사태로 이쪽에 쓸려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지진에 의한 산사태는 지진이 발생 직전에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러니까 강우가 동반하게 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양상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지진해일인데 이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지진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이 X축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Y축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실제 지진에 의한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겠죠.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지진에 의한 사망자 숫자도 증가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좀 극단적인 예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여기 있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이게 100만이고 이게 10이니까 1000만 명이죠.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1000만 명보다 좀 적은 거야. 한 7, 800만 명 정도 뭐 되겠죠. 근데 실제 사망자 수는 연간 사망자 수가 10명이 안 돼요. 미국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집에서 잔디를 깎다가 사망할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여기 있는 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0.1이 이제 10만 명이니까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뭐 한 20만 명, 30만 명 되겠죠. 근데 연간 사망자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 지진학자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건물이라는 거죠. 지진동 자체에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지진에 의한 사망자는 대부분 뭐 쓰나미에 의해서 익사를 하는 게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X축은 아까 배웠던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Y축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타입의 건물들이 얼만큼의 확률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도가 10이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흙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화벽돌 같은 집은 100%다 무너진다라는 뜻이고요. 목재로 된 집은 한 50%가 무너지고 여기 내진 설계를 한 집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10이 돼도 무너지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실제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1988년도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이 똑같은 지진이 아르메니아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 사망자가 얼마가 나올지 건물이 얼마큼 무너질지를 계산하면 되니까 사망자가 얼마큼 나올지를 계산해보면 30명이 죽는 거로 나와요. 실제로 1988년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뒤에 1989년도에 미국에 있는 로마 프리에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거의 비슷한 크기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사망자 수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진에 의한 대비를 할 때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내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당연히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된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 정도일 거야 아마. 그 전에 지은 건물들, 그때 그 전에 지은 건물들도 사실 뭐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 내진 설계가 당연히 되어 있는데 그냥 보통 집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규모의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있는 건물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80년대 이전의 건물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 다른 질문 있나요? 지작이 역전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지작이 역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핵이 철과 니켈로 돼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외핵도 대류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대류운동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클레이 같은 연약건 부분인가요? 정확히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그 멘틀을 구성하고 물질하고는 다른 거고요.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상태의 암석이죠. 암석. 그 돌이에요, 돌. 돌인데 고온 고압 환경에서 굉장히 이걸 이렇게 느리는 것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정도의 그 시간 스케일에서는 유체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나 오래 모은 자료인가요? 이거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대략 한 바퀴 도는데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했... 건물이 아닌 라이프라인에 대한 대진 설계 방법은 그 땅속에 묻어 있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표면에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얘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묻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진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내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진동에 의한 거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단층이 이 운동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층을 가로지르는 라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내진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거고 하지만 지진동에 의한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진을 할 수가 있어요. 지진의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쓰나미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예로 들은 거에는 한 해안선에서 한 몇 킬로 정도까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지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점점 식어가면 나중에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멘틀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런 판 운동도 멈추게 되고 아마도 그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판 운동에 의한 지진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죠. 에스파가 세컨더리 웨이브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파가 프라이머리고요. 에스파가 세컨더리 두 번째 도달하기 때문에 세컨더리라는 이름이 붙인 거고 피파가 에스파가 빠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거는 짧은 시간 동안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성에 그러니까 어떤 힘을 줬을 때 변형이 일어나는 걸 탄성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누르는 힘과 비트는 힘에 대해서 이제 탄성 계수라고 하는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그 P파는 누르는 힘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고 S파는 이제 비트는 힘에 의해서 반응하는 건데 두 개가 다르고 이 P파가 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결정하는 계수가 값이 더 크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길게 수식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액상화가 됐다고 해서 진짜 완전 물이 됐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달걀을 떨어뜨리면 아마 깨질 것 같아요. 뭐 해본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 어떻게 이게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채팅창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으시면 그냥 빨리 하고 쉬자는 그러면 지금 53분이니까 한 10분 쉬고 3시 3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거는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진들은 깊은 데서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진들을 그려놓으면은 일본 열도가 잘 안 보이죠. 이거에 비해서 한반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한 1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지진은 판의 운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도 결국 지진이 하나도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진들이 발생하긴 하기 때문에 뭔가 판의 운동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변의 판 경계들을 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동쪽에 있는 태평양판이 이쪽에 있는 이 북미판 혹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필리핀 해양판이 있는데 이 태평양판이 또 이쪽으로 섭입하고 있고 이 필리핀 해양판은 또 이쪽으로 섭입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가까운데 한반도를 기준으로 가까운데 있는 판의 경계는 이런 경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판의 경계는 이 판의 경계라기보다는 굉장히 멀리 있지만 이 인도와 유라시아판에 충돌하는 이 경계가 더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를 계산해보고 한반도에 발생한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뭐 점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딱딱한 막대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 넣으면 얘가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얘가 인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마치 이렇게 치약을 짜내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와 이쪽 한반도 지역까지 이런 식의 변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층을 중심으로 해서 변형이 일어나야 되고 그 변형이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단층 면이 깨지면서 변형됐던 부분이 원상태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형들이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긴 하지만 판 경계에서만 변형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판 내부로도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큰 변형을 일으켜서 이 지역 전체가 판 경계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찌그러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내륙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죠. 뭐 스촨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영향이 한반도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반부터 지진계가 설치돼서 지진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문헌상에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헌상에 남아 있는 지진 피해 기록들을 보게 되면 779년에 경주에 땅이 흔들리고 민옥이 부서져서 죽은 자가 100명이나 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규모를 좀 환산을 해보면 대략 뭐 규모가 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까 나왔던 진도로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 뭐 1518년에는 큰 지진이 4일 동안 일어났다. 뭐 기와장이 나부끼며 떨어졌다. 뭐 민가가 무너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1597년에는 뭐 바위가 무너지고 뭐 개울물이 변하고 흙탕물이 솟고 뭐 절벽이 무너진 이런 기록이 있고 1643년 같은 경우에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솟음졌다라는 기록이 있고 1681년 같은 경우에는 담과 벽이 무너지고 지붕의 기와장이 나부끼고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흔들려서 물이 끓는 소리와 같았다. 마치 그 쓰나미를 모사한 것 같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는 그 굉장히 큰 지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해 정도보다 더 컸던 그런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의 뭐 진도별 그 시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시간이고 이쪽이 진도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Y Z축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좀 기록들이 많이 있어. 15세기, 16세기 이때쯤에 지진들이 많이 큰 지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그 문헌상에 남아 있는 그 지진들 이런 지진들을 우리가 역사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진들을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추정한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은 1900년 5년 이후로는 실제 지진계가 한반도에 설치가 돼서 지진 관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진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지진의 위치를 이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바다는 이제 없는데 이쪽은 이제 실제 관측 기록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들도 이렇게 위치가 결정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바다에 있는 지진들을 다 제외하면 대략 이렇게 L자 형태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이 계기지진의 경우에도 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이 기록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지진으로 지진을 관측한 이래로 몇 번의 좀 큰 지진들이 발생을 했는데 2016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이 지진은 크게 보면 3개의 지진으로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큰 작은 지진들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9월 12일 저녁 7시쯤에 규모 5.1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한 50분쯤 뒤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고 그 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그 전에 발생했던 지진들의 분포를 보면은 원래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던 지역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지진이 발생한 단측면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죠. 이 지진은 방금 전에 말한 경주 지진보다는 크기는 좀 더 작은데 한반도에서 발생한 계기 지진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진은 좀 특이한 지진인데 혹시 유발 지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 있는 이 중서부 지역, 뭐 오클라호마나 이런 지역에서 원래 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언젠가부터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따라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쉐일 가스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면서 이 가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하고 남은 이 폐수를 그 처리하기가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땅 속에다 다시 이제 집어넣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땅 속에다 막 넣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발생 빈도만 놓고 보면 캘리포니아만큼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다 물을 넣으면 뭔가 땅 속에 그 힘의 분포를 변형을 시켜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그 지열 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 지열 발전소는 원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 속에 그 깊은 데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까지 물을 내려보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물을 다시 바깥으로 이제 빼낼 수 있으면은 온도가 높아진 물을 이제 바깥으로 빼내게 돼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그 시추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 속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파는 거죠. 두 개를 파서 한쪽에다 물을 넣어서 얘가 요렇게 물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물을 이쪽으로 이제 빼내서 이제 발전을 하는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이렇게 공이 있고 원래는 지금 아직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을 넣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쪽에다 물을 넣고 이쪽에다 물을 넣어서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한 우리가 보통 수압 파쇄라고 하는데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던 단계였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진이 그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 번 지진이 발생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 시기가 물을 주입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이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이제 이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시추공이 있고 각각의 시추공이 이제 물을 넣었는데 물을 넣을 때마다 발생한 지진들이 그러니까 1번에다 넣었을 때는 1번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2번에다 넣으면 2번 근처에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포항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발생했던 지진들과 이 포항 지진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어떤 면상으로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뭔가 지열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넣었던 게 이 포항 지진의 어떤 원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물을 넣은 양 자체는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포항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 전체를 다 이 물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지역 전체가 원래 지진이 발생하기 이제 쉬운 환경이었는데 물을 넣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좀 더 일찍 발생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진은 또 특이하게도 상당히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거의 최초로 이 지표면에서의 변화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이 된 지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이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큰 지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최대 계기 지진은 195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신문인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19일 서울의 지진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지진동이 느껴졌다는 뜻이에요. 뭐 동아일보도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났고요. 근데 52년 당시는 한국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에 대한 연구들은 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시카와라는 사람이 계산한 거에 의하면 뭐 이때 발생했던 지진이 규모가 한 6.5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진 당시에 한반도에는 운영이 되던 지진기가 없었지만 그 주변 지역에서는 운영이 되던 지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진 기록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다시 재분석을 해보면 이 지진의 크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여긴 지금 일본에 있는 아부야마라고 하는 스테이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기록인데 이 기록을 가져다가 우리가 실제 디지털 자료로 변환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지진을 분석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규모를 추정해보면 규모가 한 6.2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보다는 크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역사 지진을 제외한 계기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은 이 지진일 거로 52년도에 발생한 지진일 거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남한만 한정한다고 하면 포항 지진 아니 경주 지진이 계기 지진 중에는 가장 큰 지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포항 지진, 경주 지진 포함해서 계기 지진들이 있었고 그 전에 역사 문헌 자료에 보면은 큰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지진 혹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됐던 거는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축적됐던 열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좀 지나서 맨들 대류를 지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판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판 운동이 뭔가 쉽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이 왼쪽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판의 운동을 측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만 보면 되는데 검정색 화살표가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어요. 검정색 화살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누벨 1A라고 해서 이거는 판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결정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색은 GPS,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 운전할 때 쓰는 GPS 있잖아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 GPS를 이용해서 얘가 실제 지금 이 GPS가 설치된 위치가 얼만큼 운동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얘는 실제로 측정한 지금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측정한 값이고 이 누벨 1A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값이에요. 두 개가 나타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운동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얘는 최소한 수백만 년 동안의 평균값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빨간색 화살표랑 검정색 화살표를 보면 약간 다른 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판의 운동이 최소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에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른쪽 그림도 비슷한 그림인데 이거는 북미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른 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 이 X축이 표시하고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던 이 누벨 원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백만 년, 수십만 년 동안 평균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Y축은 GPS랑은 좀 다른 장비인데 뭔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하여간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측정한 값이야.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지진 발생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판 운동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만 년, 최소한 뭐 수백만 년 이 정도 범위에서는. 그 얘기는 우리나라로 바꿔보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지진 발생 환경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똑같을 거고. 그 얘기는 역사 문헌상에 나와 있는 피해 기록들이 있고 그때 발생했던 지진들, 그 정도 크기의 지진, 그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은 지금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진 발생 환경 자체가 그렇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지진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볼 건데 보통 어떤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대비하는 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대응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장기 대응, 단기 대응,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자연재해인 태풍을 생각해 보면 태풍에 대해서 장기 대응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1년에 태풍이 몇 번 오고 태풍이 예전에 왔는데 어디가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아 여기다 어떤 것들을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장기 대응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단기 대응은 어떤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얘가 언제 발생할 거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대응법이에요.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어떤 조건이 되면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닷물 온도가 얼마가 되고 뭐 등등등 뭐 압력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면 태풍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 아, 이 조건이 되면 이제 태풍이 곧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실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걸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태풍이 뭐 내일은 어디로 갈 겁니다. 경로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지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지진에 대한 장기 대응은 지진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많이 안 발생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뭐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뭐 내진 설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대응은 아까 태풍의 경우처럼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지진이 언제 발생한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장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어떤 지역이 지진에 대해서 얼마큼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지진 재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약간 이 갈색으로 갈수록 지진에 대해서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거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흰색으로 갈수록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녹색 정도로 되어 있어요. 녹색. 일본은 당연히 빨간색, 갈색으로 되어 있고 녹색.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지는 않은 지역이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 의하면.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이제 확률론적 지진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뭐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지진이 어떤 규모의 지진이 대략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뭐 진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지진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을 정했을 때 어떤 지역이 얼마큼 이상 흔들릴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앞으로 50년 동안에 각각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여기 5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5라고 하는 게 지진동의 크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땅이 얼마큼 흔들리는지를 5만큼 이상 흔들릴 확률이 50년 동안 5만큼 이상 흔들릴 확률이 1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년 동안에 10%이기 때문에 대략 50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만큼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재현 주기라고 부르는데 50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년에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그 그림이 이렇고 예를 들면 2500년에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은 이제 값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원전 같은 거죠, 원전 같은 거를 짓는데 뭐 한 1만 년에 한 번 정도 흔들릴 정도에도 안 무너지게 짓고 싶다. 그럼 1만 년에 한 번 정도 1만년 재현 주기에
얼마 정도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거에도 안 무너지게 내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살 집을 짓는데 1만 년에 한 번 정도 올 지진에도 안 무너지게 짓겠다. 뭐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낭비겠죠. 그 내가 살 집을 지을 때는 뭐 한 500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더 낮은 재현 주기의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튼튼하게 짓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뭐 그림에 보인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튼튼하게 짓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실제 땅이 움직이는 거랑 건물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아이솔레이트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건물의 바닥에 이렇게 댐퍼 같은 걸 달아서 땅은 많이 흔들리더라도 이 자체는 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컨셉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뭐 이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재해조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한다고 하면 그 지진학적인 것만 고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혹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많은 지역에는 뭘 안 하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가장 지진학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영남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남부 지역. 이 지역에 단층도 굉장히 많고 역사 기록상에도 큰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들도 있고 그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위험하다라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진학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이 위치는 이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행동을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긴 다른 예인데 여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버클리 캠퍼스인데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맵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아까 나왔던 샌안드레스 단층이에요.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있고요. 버클리는 여기 건너서 이쪽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빨간색 선이 있죠. 얘는 이 지역에 있는 헤이워드라고 하는 단층인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단층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미식축구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큼 큰 대학에는 이렇게 스테디움이 하나씩 있는데 10만 명 들어가는 스테디움이에요. 여기 스테디움에 가운데를 이렇게 단층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게 되면은 여기 벽이 있는데 벽이 좀 보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걸 좀 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계속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보강해 놓고 있고 이쪽에는 길이 있는데 길도 이렇게 계속 파손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단층은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계속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단층이긴 한데 예전에도 틀림없이 여기 단층이 있다는 거 알았을 텐데 왜 여기다가 그러니까 스테디움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지진을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측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 우리가 또 전조라고 하는데 전조들이 관측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뭐 피파의 속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뭐 상하로 운동을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어떤 가스들, 라돈 가스가 대표적인데 이런 게 뭐 방출이 된다든지 비저항 값이 바뀐다든지 작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지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지진들이 있지만 그 전조 현상이 난다고 해서 지진들이 다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예측을 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조 현상이 관측되던 예 중에 하나가 아까 나왔던 일본에서 발생했던 1995년에 일어난 코베 지진인데 코베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의 라돈 가스가 방출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다음 지진이 바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 지진과 연관이 있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피크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진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측을 한다는 거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면 라돈가스가 이렇게 피크가 발생했으니까 코베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진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진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어.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1975년도에 중국의 해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뭐 이 코로나 이
대해서 중국이 대응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도시를 소개시켰어요.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서 실제로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제 피해가 사망자는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거의 다음에 비슷한 위치인데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한 2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그림은 이제 중국의 지진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개가 막 짖고 뭐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를 설문조사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반반 정도 나와요.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전에 이 개가 뭔가 지진 징후를 느꼈다라고 해서 올라온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보통의 경우는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전에 뭔가 개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는 뭐 통계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론적으로 동물들이 지진 전조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는 증명된 바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실패 사례고요. 그 전후 사진인데 이럴 땐 도시가 이렇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한 24만 명 정도 사망했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추정하기로는 70만 명 사망한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진의 전조 현상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실험이 있는데 여기 미국에 있는 파크필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진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진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1857년에 발생했다가 81년, 1901년, 22년, 34년 이렇게 대략 한 10몇 년에서 20년 사이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다음번에 또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966년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이 어딘가에 지진이 발생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까지는 지진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정부 기관인 USGS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지진 예측을 해요. 이때까지 지진이 날 확률이 얼마다라는 걸 예측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2001년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 번 했는데 틀려서 그 뒤로는 다시는 이제 예측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2001년까지는 지진이 발생 안 했는데 2004년도에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지진이 발생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전조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종류의 장비들을 다 가져다 놓고 관측을 한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이 실험의 결론은 관측할 수 있는 전조 현상이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관측을 해도 못하겠는 거를 결론이 났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에서 지진의 전조 현상을 관측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실험 이후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지진 예측 수단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기경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기경보라고 하는 개념은 1868년에 J.D. 쿠퍼라고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처음 제시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그 헤이워드라는 단층이 있죠. 거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좀 떨어져 있어요. 이때는 전신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했냐면 헤이워드 단층 근처에다 이제 지진계 같은 걸 설치해서 지진이 나면 지진을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 전기 신호를 샌프란시스코에 보내서 그 종 같은 걸 치게 하자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났구나라는 걸 알고 뭔가 대응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개념은 뭐 괜찮은 개념인데 그 당시엔 이거를 뭐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장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걸 굉장히 지진 분석 능력 같은 것들이 향상이 되면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조기 경보라는 거에 활용을 해요. 개념은 뭐냐 하면 지진이 발생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빨리 도달하는 파가 이제 피파인데 피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뒤에 더 큰 피해를 주는 S파나 아니면 표면파가 도달하기 전에
그 전기적인 신호로 경보를 주는 거예요. 먼데 있는 지역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피파가 가장 빠르고 에스파, 서피스 웨이브의 순이고 실제 피해를 일으키는 정도는 피파가 가장 적고 에스파 그다음 서피스 웨이브가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파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에스파나 서피스 웨이브가 도달하기 전에 어떤 신호를 주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지역은 여기 있는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어떤 상황이냐면 큰 지진은 여기 멕시코에 있는 해안가에서 발생해요. 여기서는 뭐 규모 7, 8 되는 큰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데 피해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한 400km쯤 떨어져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을 하는데 왜 멕시코 시티에서 피해가 발생하냐면 여기는 산 위에 있는 원래 호수였는데 호수를 막 매립을 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연약하고 지진동이 굉장히 더 크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데서 지진이 발생을 해도 멕시코 시티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지진계를 설치해서 지진이 났는데 얘가 피해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아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서피스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속도가 뭐 초속 한 3km, 4k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0초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0초면은 뭐 한 1분 30초 이상이니까 뭐 건물에 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신호 빨리 받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오른쪽 같은 상황인 거죠. 오른쪽은 대만의 경우인데 대만의 경우에 1999년도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그러니까 2005년도 논문인데 2005년도 정도에 대만이 가지고 있는 지진계들을 이용해서 조기 경보를 한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진이 났을 때 얼마큼의 시간이 있는지 워닝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0이라고 표시된 이 라인까지는 경보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10초 시간, 여기 20초, 여기까지 30초. 근데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점들이 대만에 있는 초등학교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막 몰려있는 적 있죠. 여기가 타이페이인데 타이페이까지는 한 20초에서 22, 3초? 이 정도 시간이 있는 가운데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럼 20초 정도면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자동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스관 같은 걸 잠근다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면은 가장 가까운 층에 뭐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건물 개폐구 같은 걸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만약 비틀어지게 되면은 문이 안 열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안에 사람이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자동으로 개폐한다든지 최근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내가 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메스를 대는 순간에 지진동이 오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지진동에도 이런 자동으로 신호를 줘서 응급실에서 이제 뭔가 신호를 줘서 뭔가 수술을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장 잘 되는 나라는 뭐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일본이고요. 이건 일본의 사례인데 한번 보시죠. 그냥 집에서 자기 TV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지진 얼마 정도 흔들린다라는 거고 카운트다운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거 잘된 사례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조기경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상당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진이 나면 이런 거를 해야 되죠. 뭐 책상 밑에 가서 이렇게 숨으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머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뭔가 낙하물 같은 거에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으면 사망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책상 같은 게 없더라도 주변에 있는 뭔가를 이용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진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진의 일은 영어로 그 쓰나미라고 부르죠. 그 쓰나미가 뭐 많이 사용된 용어긴 한데 이게 뭔가 일본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쓰나미라고 하는 어원이 뭔지를 보면 쓰나미는 이 진파라고 하는 한자어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지진 해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쓰나미라는 말 자체에는 지진이라는 뜻이 없어요. 진파라는 뜻이고 이 진파는 무슨 뜻이냐면 진자는 나루 진자고 파는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나루 근처에서 발생하는 파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하버 웨이브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먼 바다로 나갔는데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뭐 파도가 많이 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봤더니 해일 피해가 발생을 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안가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다라는 뜻에서 진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쓰나미라고 일본에서 부른 거죠. 근데 이런 피해가 대표적인 게 일본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용어로 이제 쓰나미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파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 파도의 파장은 한 100m 정도 되고 속도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쓰나미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파장이 긴 어떤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먼 바다에서는 파장이 한 100km 정도 되는데 이 진폭, 그러니까 파고는 뭐 한 1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지나가도 배에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바닷가 근처로 오게 되면은 파장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진폭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로 오게 되면은 갑자기 진폭이 막 30m, 40m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사람들이 볼 때는 먼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지나가는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바닷가 근처에서 파동이 생겨서 해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쓰나미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 먼저 지진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죠. 지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주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서입대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해저면의 운동 중에 수직적인 운동이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땅을 옆으로만 운동을 시키면 쓰나미가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땅을 위아래로 운동을 시켜야 쓰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화산 활동에 의해서 칼데라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 쓰나미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다음 운석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뭔가 바닷속에서 부피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이 현상이 발생을 해야 돼요. 바닷속에 부피 변화가 있을 때 쓰나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산 폭발에 의한 예를 좀 보면 여기는 그리스인데 뭐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본 데죠. 산토리니라는 데인데 여기 이 산토리니가 있는 섬을 보면 모양이 좀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런 형태의 지형을 갖게 되는 원인은 얘가 화산인데 원래는 이렇게 섬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굉장히 격렬한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뭔가 땅속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뭔가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위에 있는 땅이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형태의 지형을 우리 칼데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칼데라가 만들어진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 부분이 주저앉은 거죠. 얘가 주저앉으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닷속에 이제 부피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쓰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산토리니가 있는 이 화산 같은 경우에 마운트 테라라고 하는데 여기 화산 폭발이 BC 한 1650년 정도쯤에 이런 형태의 큰 화산 폭발이 있어서 쓰나미가 만들어졌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주변에 미노안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요 쓰나미에 의해서 그 고대 문명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 잃어버린 대륙의 전설 뭐 이런 것처럼 아틀란티스 대륙 뭐 이런 거에 모티브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옛날에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게 아니고 1883년에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크라카타우라고 하는 화산이 비슷하게 폭발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생겼던 화산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주저앉은 거죠. 이 화산 폭발에 의한 칼데라가 만들어지는 거에 영향으로 쓰나미가 만들어서 한 3만 6천 명 정도 사망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엔 산사태인데 산사태 중에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얘가 여기 있는 아프리카의 서해안 쪽에 이 카나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카나리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게 화산섬인데 얘도 역시 얘가 이 남사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뭔가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진 같은 것의 원인으로 이게 이쪽으로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사면 전체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쓸려 내려갈 걸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미국에 파고가 한 130에서 160피트 정도 30에서 40m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높이에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대략 한 4.5마일 정도 인랜드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4.5마일이면은 한 6km 정도 되려나? 그 정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뭐 운석 충돌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가 없어서 영화의 한 장면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여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쌍둥이 빌딩이 있죠. 얘가 9.11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근데 이건 좀 과장이고 실제로는 이게 몇백 미터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가 높을 수는 없고요. 알려진 바로에 의하면
뭔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쓰나미의 최고 높이는 한 30에서 40m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지진은 이제 서립대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주로 쓰나미가 많이 발생하는데 서립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죠. 요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탄성 반발설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은 꽉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윗부분이 지금 찌그러지게 되죠.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스프링보드를 이렇게 누르면서 찌그러뜨리는 거랑 비슷하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고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거기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끊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찌그러졌던 애가 한꺼번에 이쪽으로 원상태로 복원하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이 부분이 끊어지면 찌그러졌던 게 원상태로 한꺼번에 펴지는 이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원상태로 복원하면서 이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이제 쓰나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과 지진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일본 열도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 왼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각각의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거는 각각의 GPS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GPS라고 하는 건 아까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연간으로 요 정도 요 화살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크기가 연간 2cm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연간으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요 지점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은 한 몇 센티미터 정도씩 이렇게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해안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운동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해안가 쪽은 좀 더 많이 서쪽으로 운동하고 해안가에서 멀어지게 되면 별로 많은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찌그러지고 있는 거죠. 일본 열도가 왼쪽으로 찌그러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찌그러지는 정도가 연간 뭐 한 수 센티미터 정도씩 해안가를 기준으로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 그림이 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진 발생 전후에 얼만큼 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 노란색 화살표가 보여주는 요 정도가 2m예요. 미터. 그래서 지금 이 해안가 쪽에 보면 한 수미터 정도가 이쪽으로 운동한 거죠. 그래서 지진 발생하기 전에 왼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다가 지진 발생 단계에서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확 펴지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진이 발생한 단층면 상에서 얼마큼의 각각의 위치에서 운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왼쪽 그림은 이 시기에 해당되는 만큼 그 시기에 얼마큼 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누적으로 얼마큼 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은 각각의 위치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 한 지진이 시작돼서 한 200초 정도 되면은 거의 운동이 끝났는데 그때 했을 때 이 정도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운동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스케일바의 최대치가 한 50m 정도 되는 거죠. 50m. 평균적으로 한 수십 m 정도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단층 면의 크기, 요 정도 크기를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거의 남한 면적 정도 돼요. 거의 남한 정도의 면적이 한 수십 m 정도를 운동하면서 그 위에 있는 물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 올려질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들어 올려진 물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치적으로 모사한 걸 좀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V라고 하는 데서 그 실제 관측된 것과 수치 모사한 거를 이렇게 비교한 것이 밑에 있고요. 대략 한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면은 인도네시아까지 가고 하와이 한 8시간 정도면 가겠네요. 미국까지는 한 9시간 정도 걸리고 호주까지는 한 10시간? 12시간 정도면 뭐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 한 20시간 정도면은 이제 남미까지 가서 뭐 대략 한 하루 정도면은 태평양 전체로 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쓰나미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대략 한 2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고요. 경제적인 피해만 놓고 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이상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진과는 좀 달라서 경보가 좀 가능해요. 어떻게 경보가 가능하냐면 방금 전에 그 쓰나미를 모사한 거에서 봤듯이 얘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진파에 비하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관측을 하면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쓰나미가 언제 어디 도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좀 대응하기 어렵겠지만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는 쓰나미에 대한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지진이 발생하면 얘가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여기는 지금 인도양인데 인도양에 있는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규모가 한 8.6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동이 주로 수평 방향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쓰나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판을 빨리 분석해서 얘가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쓰나미의 진행 속도는 이 수심에 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심은 결국 해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저의 지형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있으면 쓰나미의 진행 속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걸 계산을 하면은 어떤 위치에 어떤 쓰나미가 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진이 났는데 하와이에는 계산을 해보면 4시간 42분 뒤에 쓰나미가 도달한다라는 거를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이 지형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게 돼요.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예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수마트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쓰나미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색깔로 약 붉게 표시된 부분이 쓰나미의 에너지가 좀 모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패턴이 좀 특이한 걸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쓰나미가 따라서 전파한 것 같은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요 실선으로 표시된 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중앙해령이에요. 중앙해령. 근데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산이라고 했죠. 산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해령에 있는 위치에서는 수심이 얕다는 뜻이에요. 수심이 얕다는 거는 쓰나미의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요 선을 따라서 쓰나미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어떤 띠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쪽으로 쓰나미가 모이는 거죠. 마치 물리 시간에 배운 전반사 비슷한 게 늘어나는 거예요. 트랩처럼 갇혀서 쓰나미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남아메리카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쓰나미의 경우에. 이거는 일본에서 아까 얘기했던 동일본 지진에 의해서 태평양을 그 전파한 쓰나미가 어떤 에너지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은 동일본 지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좀 동영상을 하나 보면 중간 부분을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략 이 지진에서 한 2만 명 이상 사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익사예요. 익사.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쓰나미에 대해서 위험한지를 좀 보면 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쓰나미에 대해서는 여기 일본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위험하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어디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만들어져도 거의 대부분 일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나미에 대해서는 거의 위험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 서해안 쪽에서 발생하는 쓰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사례들이 있어요. 일본은 서해안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여기 임원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지형의 영향인지 쓰나미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983년도에 실제로 뭐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2층 정도 높이까지 쓰나미가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자, 쓰나미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 경우에 사람들이 위험을 그게 급박한 위험을 인지를 못해. 그래서 보통 뭐 짐을 챙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피해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빨리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최대한 높은 데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튼튼한 건물 위로 올라가든지 이것도 전혀 안 되면은 뭔가 물에 뜰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물에 뜰 수 있게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아이 얘기를 하고 뭐 끝내도록 할게요. 이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학생은 그 아까 얘기했던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2004년도에 당시에 10살 정도였어요. 영국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얘가 부모님이랑 같이 태국 푸켓에서 이제 휴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쓰나미에 대한 교육을.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보이면 뭐 쓰나미가 있고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10살짜리 애가 그 리조트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빌 클린턴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학생의 사례가 뭔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고 이 학생이 그래서 당시에 뭐 올해의 어린이상 뭐 이런 것들도 받게 됐는데 당연히 살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 강의를 들은 게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에 닥치게 되면은 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다시 써주시죠. 그렇진 않고요. 액상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어떤 그 기반인데 그 어떤 건물의 그 토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거기에 어떤 특정 성분들,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게 흔들게 되면 순간적으로 얘가 마치 지지력을 상실하고 액체처럼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멘틀의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른 거고요.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지진들에서 전조현상이라고 관측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이론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조현상이 관측이 되면 지진이 나야지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모든 경우에 전조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조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그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꼭 지진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에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떤 특정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조현상이 확실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이론들도 있고요. 지진우는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낮은 지대 지진 발생 확률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저지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대의 높고 낮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지진 규모랑 관계에 있는 지표는 질문을 제가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진 규모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물어보는 건가요? 혹시? 만약에 지진 규모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면 지진동의 크기에서 보통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뭔가 기술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관측된 지진파형의 크기로부터 추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진 발생 전에 라도가스가 방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층 운동이 있기 전에 뭔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좀 조금의 단층 운동에 의해서 그 틈으로 뭔가 안에 있는 가스가 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 지진이 어디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판 경계 근처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은 규모가 뭐 9 이상 되는 이런 지진들은 섭입대에서만 발생을 해요. UTM 도법은 그냥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전기 비저항은 측정할 수 있어요. 전기 비저항은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 땅에다 이렇게 꽂아서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여기서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 아마 다음 또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